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두 번째 시간, 사업 전략 작성과 재무계획 작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창업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업 전략 작성을 위한 툴 활용법, 그리고 재무계획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마케팅, 사업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고 경쟁 업체를 분석을 통해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어떻게 잘 팔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사업 계획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그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 어떤 툴을 활용해서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툴을 작성해서 한번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거시적 환경 분석 그리고 미시적 환경 분석을 말씀드렸어요. 외부 환경 분석 때. 거시적 환경 분석은 산업의 동향이라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그런 상황인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째로는 미시환경 분석에서는 경쟁업체 분석과 경쟁업체 분석 매트릭스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산업 분석에서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5가지의 경쟁 강도 산업 분석을 하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 툴을 쓰셔도 되는데, 사실 이 툴까지 쓰면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업체 분석과 경쟁업체 매트릭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작성하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은 이렇게 5 force 모델의 산업 내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 대체재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을 분석한 이후에 그 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압 분석, 그리고 STP, 포피믹스를 저희가 오늘 툴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실행 계획 부분에서는 그 포피믹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또 수립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은 장표가 거시경제 분석, 시장의 크기 분석, 그리고 시장의 동향 분석, 그리고 경쟁업체 분석, 경쟁업체 매트릭스 4장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마케팅 전략 수립은 수압 분석, STP, 포피믹스, 또는 포피믹스는 제조업일 때 포피믹스를 많이 쓰고, 서비스업일 땐 포시믹스라는 또 툴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3가지 장표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너무 많이 구성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이, 이 파트에서 발표해야 되는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장표를 몇십 장 넣는 것보다 이렇게 툴을 활용해서 이해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도 이런 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툴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이란 해당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분석법 중 하나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옛말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적이 누군지는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해봤고,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자의 역량, 그런 것들은 사실 외부적으로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장점, 강점과
약점을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가 아닌 또 이제 외부적인 환경,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회 요인에서는 뭐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근데 요즘 상황에서는 외부 요인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외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항목을 봤을 때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봤을 때 강점과 기회는 긍정적인, 우리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긍정 요인이라고 분석이 될 수가 있고요. 약점과 위협은 우리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수업 분석 표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수업 분석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에 대해서 강점만 많이 쓰시고 약점은 거의 안 쓰시고, 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서는 사실 어떤 게 기회 요인이고 어떤 게 위험 요인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성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의 그런 키워드 예시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강점 요인을 보시면 경영자의 핵심 역량, 독점적인 기술 보유, 지식재산권 확보, 강한 상표명, 생산 원가 경쟁력, 자체 유통망 확보, 핵심 인력 확보, 상생 파트너 확보, 충분한 창업 자금, 충성 고객 확보, 폭넓은 시장 수요, R&D 역량 확보, 창업자의 전문성, 시장 선점 효과, 높은 수익률, 창업자의 경험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강점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시는 게 바로 시장 선점 효과를 많이 쓰시는데, 시장 선점 효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선점은 먼저 시장만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선점해서 사람들이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뭐 선두주자라는 거, 선점 뭐 초기 선도 기업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어필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선점 효과는 충분히 좋은 강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려서 시장에서 우리가 선도 기업으로 인식되게 하는지,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점 요인은 높은 시장 진입 장벽, 약한 브랜드 파워, 창업 자본 부족, R&D 역량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높은 생산 원가, 유통 채널 미확보, 경영자 핵심 역량 부족, 생산 인프라의 부족, 약한 구매자의 교섭력, 핵심 인력 부족, 파트너 네트워크 부족, 낮은 수익률, 낮은 시장 확장성, 소비자 신뢰도, 적은 시장 규모, 높은 인건비 비율. 자, 들어보면은 다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것 같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다 쓰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선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런 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쓰시고, 쓰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여기서 전략 도출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장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SW 전략, OP 전략, SO 전략, 뭐 WT 전략, 뭐 이런 식으로 SO 전략은 강점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어필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SO 전략인데, 그런 식으로 강점과 기회는 당연히 뭐 잘 활용하시겠지만 약점과 위협에 대해서 WT 전략을 어떻게,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이나 뭐 충분한 그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 요인은 혁신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한류로 인한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욕망 증가,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생활 증가, 건강 미용, 자녀에 대한 관심 증가, 다품종 소량 생산, 새로운 유통 구조 등장, 싱글족 확산, SNS 신속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코로나로 인한 뭐 언택트 활성화, 뭐 비대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방역에 대한 중요성, 뭐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기회 요인, 그런 부분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똑같은 외부 환경 분석도 어떤 거는 기회 요인으로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위험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 요인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제품 원재료 유동성, 유사 모방 제품 증가, 수입된 대체품, 급속한 기술 발달, 장기적 경제 불황, 국제 정치로 인한 무역 장벽, 뭐 중국,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거죠. 고객의 강한 압력, 아이템 지속 주기 감소,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가성비 좋은 대체재의 위협, 뭐 이런 것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위험 요인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 뭐 유사 모방 제품의 증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국 이때 어필할 수 있는 게 시장 선점 효과나 진입 장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카콜라의 수학 분석 예시인데요. 강점은 높은 브랜드 가치,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회사, 강력한 마케팅 및 광고, 표준화된 탄산음료 맛을 이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이에요. 그리고 약점은 반대로 보면은 탄산음료에 너무 치중돼서 사업 다각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탄산음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약점이고 회사에 대한 약점이 되겠죠. 제품, 회사 모두 다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은 음료 소비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됐고 생산 원료 가격이 하락됐고 신흥시장의 소득이 증대됐다라는 게 기회 요인이에요. 자, 이 중에서도 신흥시장 소득 증대가 왜 기회 요인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서 뭐 소득 증대로 해서 이제 콜라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회 요인이다라는 거. 위험 요인은 다양한 고객 니즈의 증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탄산음료가 이제 이런 단맛의 탄산음료가 아닌 이제 그런 칼로리가 없는 탄산수도 나오고 굉장히 탄산음료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각화된 이유는 뭐죠? 고객들이 난 이거 싫어 이제 이게 좋아라고 점점 니즈가 다양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화된 고객의 증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점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탄산음료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이제 생기는 거고 탄산음료 산업의 경쟁이 심화됐다. 말씀 똑같은 뭐 탄산수는 다양한 음료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별로 강력한 현지 브랜드의 도전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콜라와 사이다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사이다는 우리나라의 고유 브랜드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뭐 스프라이트고 우리나라에서는 콜라 사이다 판매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코카콜라가 승승장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다의 그런 현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만큼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탄산수를 사 먹는 게 아니고 정수기가 나와서 집에서도 그냥 사 먹지 않고 탄산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달도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탄산음료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육을 했던 그 교육생이 이런 탄산음료를 국산 이제 현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의 목표는 환타를 제압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타를 어떻게 제압하냐 했더니 그 감 있잖아요. 감에서 그 향 추출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맛과 향을 추출해서 그것을 탄산을 섞어서 환타랑 비슷한 색깔로 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판매하냐?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아이들이 탄산음료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리를 거의 없앤 그 탄산수인데 거기다 감향으로 단맛이 나게 해서 어쨌든 그 환타나 그 기존 탄산음료보다 건강한 탄산음료를 식당의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아주 뭐 대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또 할머니가 감농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 아이템 선정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런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 STP 전략입니다. 우선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정하고 포지셔닝 하는 부분인데요. 제품 제공되는 세분화부터 보겠습니다.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정의하고 소비자층을 세분화한다. 그래서 B2B, B2G, B2C, B2G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B2C 중에서 성별, 연령대, 라이프스타일, 소득 수준, 직업 등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성별이 더 선호하는지,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 중 어느 직업군이 선호하는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 좋을지를 다양하게 나눠보는 작업이고요. 이런 나눠보는 작업 세분화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통해 구분된 소비자층 중에서 자사의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소비자층을 표적시장으로 선별한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할 때 표적시장은 하루 8시간 앉아있는 20대 여성 중에 이너 제품, 그러니까 먹는 제품에 거부감이 없고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으며 월 10만원 정도를 다이어트에 투자할 수 있는 소비자로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됐는데 표적 시장을 이제 설정했는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기분에는 얘가 좋을 것 같아가 아니고 결국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겟팅한 이유. 아까 우리가 봤던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데서 연령대나 성별로 이걸 그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탄산수를 만들려고 여기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이 많이 검색을 해봤더라 이런 거를 거기서 근거 자료를 하면은 여기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이쪽에서 같이 활용하시면은 외부 환경 분석에서 활용하셔서 여기서 또 표적 시장 타겟 잡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사 제품,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뭐 세스코, 뭐 이렇게 자동차에는 볼보, BMW, 벤츠, 뭐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어필하려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 시장에서 어떤 위치로 어필할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전략 예시인데요. 뭐 간단한 거여서 뭐 비타500에 대한 예시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포피믹스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외부에서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수학 분석으로 파악했어요. 그런 분석 이후에 이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 타겟 고객을 정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타겟 고객에게 어떻게 알리냐라는 건데 그냥 홍보적인 측면은 여기서 프로모션적인 측면이고요. 그 외에도 제품의 강점, 프로덕트는 제품의 강점을 어필해가지고 고객한테 뭐 설득한다라는 거고, 프라이스는 가격으로 해서 고객한테 어필할 것이다. 플레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이냐, 어떤 채널을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뭐 프라이스 중에 대표적인 비즈니스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바로 구독 서비스죠. 예,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갖다 불편하지 않게 배송해 준다. 이런 것들이 프레이스 전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은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들에게 대한 홍보인데 요새 SNS 홍보 많이 뭐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마케팅 전략하면은 SNS 활용합니다. 인플루언서 활용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제품과 그 연관성 있는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그냥 유튜브 채널 운영하겠다 이게 아니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겠다.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다 광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타겟 고객이 정해졌잖아요. 타겟 고객이 만약에 40대의 남성이다. 뭐 그렇다면은 40대 남성이 유튜브를 하루 중 언제 제일 많이 보고 뭐 자기 전에 보겠죠.
많이 보고 어떤 채널을 주로 본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채널에다가 우리가 이런 컨셉의 컨텐츠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우리 마케팅 컨텐츠를 던져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NS 전략, 유튜브나 뭐 이런 SNS 전략을 수립할 때도 그냥 단지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전략 예시인데요. 스타벅스 사례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 재무제표입니다. 창업 재무제표는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조달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정손익계산서도 중요해요. 왜냐?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뭐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고 나는 언제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정손익계산서도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투자자들이 언제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재무제표의 종류는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소유자금, 자금 조달계획, 이 세 가지 장표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장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소유자금의 예시 항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구분해서 항목을 어떤 걸 책정하실지 모르겠다라고 뭐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샘플을 해놨어요. 그래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을 해놨고 내용들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상소유자금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니고 창업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해놔야지, 뭐 첫 달부터 갑자기 막 돈이 막 벌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과 내용과 예상 금액을 여러분들이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짐작으로 금액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측이나 추측이나 짐작으로 작성된 추정 소유자금이 과연 현실을 했을 때 그게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딴 건 몰라도 제품 개발비라든지 뭐 제품 생산비, 상품 매입비, 서비스 개발비, 홍보비, 운송비, 인허가비, 세금, 보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임대료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디다 할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래서 아웃소싱 기업이던 뭐 이런 홍보도 뭐 아웃소싱 할 수도 있고 개발도 뭐 아웃소싱 할 수 있으니까 아웃소싱 기업의 견적을 좀 받아서 견적 내용을 좀 첨부해서 놓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해 놓으면은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항목들은 이렇게 항목이 있으니까요, 요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좀 해놨어요. 뭐 이것보다 더 항목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항목을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더 추가해서 해놓을 수 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본 비율을 너무 없이 뭐 해놓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정 소유자금과 자금 조달 계획을 따로따로 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 하나로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표 하나로 같이 해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어떻게 할 거고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근데 합계 아래 보면은 소유자금 산출 근거와 조달 계획 산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견적을 받아본 게 있다. 그럼 뒤에 별첨으로 견적서 첨부 뭐 이렇게 써놓든 하시면 되고, 자금 조달 계획 또 누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럼 어느 엔젤 클럽에서 뭐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자료에 객관적인 근거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그냥 표만 달랑해서 하는 것보다 산출 근거까지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예시인데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했고 매출부터 총이익,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 금액을 사실 제가 작성된 걸 보면은 지금도 여기도 그렇게 됐지만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매출이 계속 뛰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매출이 뛰냐, 그냥
이유 없이 뛴다는 거는 어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란에 쓴 것처럼 매출 증가에 따른 요인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홈쇼핑이 진출해서 할 거다, 아니면 해외 수출을 할 거다, 2년 차에는 어떻게 가, 3년 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놓으셔야 되고, 여기 투자 관련 경비에서 1차년도 투자 관련 경비는 초기 투자 비용, 아까 작성했던 추정 소요자금, 거기서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야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증가되면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비용은 그대로 써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정 손익계산 작성 시에는 매출 증가에 따른 인건비나 생산원가, 고정비 등의 비용 상승률을 고려하여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두 번째 시간에는 창업 마케팅의 프로세스와 사업 전략을 작성하는 STP 수합 분석, 그리고 포피 툴에 대한 이해와 작성 방법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서 추정 소요자금,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부분, 사업 전략, 아까 외부 환경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략과 이렇게 재무계획 부분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짐작으로 숫자 적어 놓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또 마케팅 부분에서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좀 해서 우리는 남들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